SD-WA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유저 케이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준비를 했고요. 그 뒤에는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뭐 같은 하나 이제 저희 본사에서 조사한 부분이고요. 이걸 간략하게 그래프로 좀 만들어 놓은 걸 캡처를 드렸는데, 이제 웬 환경에 대해서 구축을 하고 운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챌린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조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가장 요구사항이 많았던 부분들 중에 크게 세 가지 이렇게 노란색으로 마킹한 부분을 보시면, 첫 번째는 왼쪽 트래픽에 대한 시크릿 관련된 부분, 그 부분들에 대한 컨선이 있고요. 아무래도 웬 환경은 회선에 대해서 이제 고정비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웬에 흘러다니는 트래픽에 대해서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리퀘어먼트가 굉장히 많다라는 게 저희 조사 결과거든요. 우리가 웬 환경에 대해서 이제 트래픽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그 트래픽에 대한 모니터링은 우리가 기존에는 그 밴드위스를 얼만큼 사용을 했는지, 그 밴드위스가 오버플로우 되지 않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요즘 네트워크 환경을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는 인텐드 베이스드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랜 환경이든 웬 환경이든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네트워크 장비나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어떠한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랩탑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쓰는지 그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퀄리티를 보장하자라는 게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퀄리티 오브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QoE라고 해가지고 퀄리티 오브 익스피리언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개인의 사용자들에 대해서 얼만큼 퀄리티를 보장할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포커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기존의 지점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브랜치 쪽에서 네트워크를 운영을 할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세 가지를 짚어보면, 첫 번째는 경험에 대한 문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노트북에서 뭔가 업무를 하는데 그 업무에 대한 서비스 퀄리티를 어떻게 보장할지 거기에 대한 퀘스천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운영에 대한 비용들. 전용회선을 사용할지 인터넷 환경을 사용할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믹스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운영에 대한 코스트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웬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점은 아무래도 멀리 있는 거거든요. 그 멀리 있는 지점에서 올라오는 그 트래픽들, 그 트래픽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보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한다라는 거죠. 그 트래픽은 기존에 저희가 UTM이라는 장비를 사용을 많이 했어요. UTM 장비는 인터넷이나 아니면 회선을 연결해가지고 라우팅 서비스도 하고 그 위에서 뭔가 파이어월 서비스도 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거를 운영을 하는 데서는 뭔가 리미테이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SD-WAN을 드라이브를 할 때 요구사항을 파악을 해보면 이렇게 몇 가지, 한 6가지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 환경을 사용할 때 예전에는 어떤 환경에서 반드시 전용선을 써야 돼. 그 전용선을 쓰는 리퀘어먼트는 뭐뭐 때문이었어. 라고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플렉시블하게 운영을 하고 어떠한 미디어를 사용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보안을 좀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제공을 하자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회선에 대한 고정 비용들, 그런 고정 비용들을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구축하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고 보다 더 빨리 구축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안성을 좀 더 높이자라는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어찌 보면 요즘 환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사용들 하시잖아요. 혹시 클라우드 서비스 쓰시나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어떻게 잘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그 데이터들을 얼만큼 퀄리티를 보장하면서 억세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모아서 정리를 해가지고 솔루션을 내온 게 SD-WAN이라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SD-WAN은 기본적으로
앞에 SD라는 단어가 붙잖아요. 그거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고 해서 저희는 SD-WAN, SDA 해가지고 SDA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액세스라고 해서 랜 환경의 SDN 솔루션이고 그리고 웬 환경의 SDN 솔루션이 바로 SD-WAN인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전체 아키텍처는 조금 달라져요.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좀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흘러다니는 트래픽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트래픽을 모니터링을 할지, 단순히 밴드위스뿐만 아니라 어떤 사용자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할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바로 어플리케이션 어웨어라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시큐리티나 아니면 서드 파티를 인티그레이션 할 때 API를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한 그 솔루션이 SD-WAN 안에는 다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 어플리케이션, 사용자가 사용하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 이제는 다 클라우드 쪽에 다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퍼블릭 클라우드,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그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거기서 사용되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을 할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을 해서 거기서 리소스를 담아놓고 그걸 액세스할지, 그거에 대해서 요즘은 다들 고민을 하시고 다들 이제 노멀하게 사용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업무를 보시는 데 있어서 단순히 PC나 아니면 랩탑에서 업무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바일 폰에서도 업무를 보시고 아니면 패드 같은 데서도 자유자재로 이동을 하시면서 업무를 보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클라우드 쪽 리소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다 쉽게 액세스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안성을 어떻게 보장을 할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는 어찌 보면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한 건데 어찌 보면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파악을 하기로는 2006년에서 2021년까지 SD-WAN 마켓에 대한 그 템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 보시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시스코적인 얘기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SD-WAN 마켓에서 저희와 경쟁하는 부분이 아니면 벌사나 아니면 벨로 같은 회사들과 경쟁을 하는데 글로벌하게 전체 마켓 쉐어를 보시면 저희가 한 반 정도 49% 차지를 하고 있고요. 원래 SD-WAN이라는 테크놀로지를 처음에 컨셉으로 꺼낸 게 시스코였어요. 시스코가 인텔리전트 웬이라고 해서 기존의 ISR 라우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SD-WAN 컨셉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익스펜션 되면서 빕텔라라는 회사가 SD-WAN을 솔루션을 만들었고 그 다음 벌사 그리고 벨로, 뭐 실버피크 이런 회사들이 만들었죠. 근데 정작 시스코가 라우터 베이스의 SD-WAN은 좀 약간 성공하지 못했어요. 컨셉은 만들었는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빕텔라를 인수를 했어요. 저희가 빕텔라를 인수해서 빕텔라 이제 프로덕트과 저희 ISR과 같이 프로덕트를 인수를 해가지고 기존의 iWAN이라는 이런 인텔리전트 웬 쪽 시장과 빅텔라 시장을 같이 머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SD-WAN 마켓의 반을 저희가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뷰는 2021년까지 이 사이즈가 거의 8빌리언까지 SD-WAN 시장이 확장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존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이제 전체 구축에 대한 그 사이즈를 보면 기존의 2016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레가시한 라우터나 아니면 UTM 장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웬 환경을 구축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게 점점 가면서 2018년 지나고 19년, 20년 되면 거기에 역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일반적인 라우터 베이스로 웬 환경 구축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SD-WAN 기반으로 구축하는 거를 이제 모델로 삼고 구축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시스코가 말씀드리는 SD-WAN에 대한 장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아까 문제됐던 여러 가지 리퀘어먼트나 아니면 제약 사항들에 대한 해결점이죠. 첫 번째는 사용자 경험에 대한 증가예요. 이거는 이제 SD-WAN 솔루션이 그 안에서 장비 내에서 DPI 패키지 인스펙션을 통해 가지고 어떤 트래픽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쓰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 어플리케이션별로 그 소스가 누군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트래픽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별로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이 웬 환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보이스 트래픽에 대한 리퀘어먼트와
비디오 트래픽에 대한 리퀘어먼트와 우리가 인터넷 웹페이지를 열 때 그 웹 환경에 대한 트래픽 리퀘어먼트는 다 다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맞게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별로 보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속성에 대한 거는 말 그대로 디플로이, 그리고 메인터넌스,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죠. SDWAN은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실 때 봐야 되는 부분이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이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기술적으로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SDWAN 환경에서 이제 트래픽에 대한 전송은 대부분 다 IPsec 기반으로 전송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의 여러 SDWAN 벤더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단순히 IPsec을 통해 가지고 전송을 할 수 있느냐, 그것만으로는 분족하다라는 거거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어떠한 시크릿 피처들을 제공을 하는지, 그게 요즘 SDWAN에서의 트렌드예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저희 SDWAN 솔루션이 새롭게 제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부분은 또 뒤에 기술적인 내용을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구축에 대해서 저희가 구축 모델을 몇 가지를 만들었어요. 이게는 옆에 보시면 이게 굉장히 노멀한 구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브랜치가 있죠. 브랜치의 장비를 이중화하고 거기서 회선도 이중화를 하게 되는 거죠. 회선에 대한 이중화를 한다라는 거는 기존의 라우터 베이스로 디바이스를 하나 놓고 거기서 전용 회선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옆에 VPN 장비를 놓으시고 그 VPN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일반적인 비즈니스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하고 거기서 VPN을 연결해서 터널링해서 사용을 하시죠. 여기에 단점이 뭘까요? 우선 첫 번째는 망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라우터 쪽에서 연결되어 있는 전용선을 이용하는 그 망은 그 망대로 운영을 하시고 실제로 VPN 환경에서 사용하는 그 VPN 장비에 대한 관리는 VPN용 NMS를 띄워가지고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망을 두 개를 관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지점을 구현을 했을 때 아래쪽에서 트래픽에 대한 액티브 스탠바이 혹은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리둔던시를 어떻게 구현할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죠. 이거는 일반적인 리테일 회사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지만 특히 금융권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쪽 회선이 죽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절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우리가 아주 오래된 립 프로토콜을 보통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라우팅을 절차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라우팅에 대한 절차 과정이 복잡하다라고 하는 거는 라우팅 절차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두 번째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VPN 장비 자체에 대한 퀄리티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뭐 여기서도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금융권 같은 경우는 VPN이 굉장히 국산 VPN을 되게 많이 사용하세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은행이 세 개가 있으면요. 이 은행에 똑같은 VPN 회사에 VPN 장비가 들어갔는데 버전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각각의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 리퀘어먼트가 다르고 컴플라이언스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계속 특정 고객을 위해서만 개발을 해주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버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버전에 대한 관리나 아니면 테크놀로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간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OS에 대한 관리나 아니면 망 운영 자체에 대한 관리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SD-WAN 환경으로 가셨을 때는 우선 회선은 기존에 쓰시는 것처럼 전용선과 인터넷 회선을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요구하는 컴플라이언스 문제로 인해서 전용선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니면 아직도 전용선에 대한 안정성의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하나는 반드시 전용선을 써야 되시는 그런 환경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의 지점에 이제 VH라고 하는 저희 프로덕을 구축을 하시고 그리고 회선은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회선은 전용선, 그리고 브로드밴드 인터넷, 그리고 LTE 이 세 가지를 자유롭게 구현을 하셔서 이제 SD-WAN 환경을 구축을 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 SD-WAN 환경을 구축을 하면 첫 번째는 이 회선을 다 액티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존에 분리된 라우터와 VPN 간의 VPN을 이용해 가지고 연결을 할 때는 보통 액티브 스탠바이로 사용을 하시다가 절체로 넘기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특정 인터넷 트래픽 같은 경우는 그냥 인터넷으로 DIA로 빼시는 것도 아래쪽에서 뭔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SD-WAN 환경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회선이 어떤 거인지 구별하지 않고 디폴트로 액티브로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폴리시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트래픽을 절체를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트래픽에 대한 릴라우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모든 장비들은 다 vManage라고 하는 NMS를 통해 가지고 매니지먼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실 때도 라우터에 대한 이제 VH 장비 이중화 하셨잖아요. 옛날에는 업데이트를 할 때 액티브에 이제 우선 스탠바이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트래픽을 절체를 하고 그 다음에 절체된 거 확인한 다음에 이쪽 장비를 업그레이드를 하죠. 지금은 VH 같은 경우는 저희 SD-WAN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점을 하나의 아이디로 묶어 놓으면 업그레이드를 딱 걸어시잖아요. 그러면 지점에서 하나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자기 알아서 절체해가지고 그 다음 장비를 업그레이드 해요. 그런 운영이나 메인터넌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피처들로 인해서 운영이 보다 더 쉽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는 동일한 환경이지만 여기서 보셨을 때 이제는 전용선에 대한 신뢰도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대한 그 퀄리티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면 모든 링크를 다 인터넷 환경으로 구축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인터넷 환경을 구축을 하시지만 VH 간에는 IPsek을 통한 터널링을 통해 가지고 다 인크립션 돼서 데이터는 다 전달이 되죠. 그래서 아래쪽에 지점에 장비를 이중하시고 회선은 다 인터넷 회선을 사용을 하신 다음에 이제 다른 센터나 아니면 센터나 뭐 백업 센터 이쪽에 VH를 두셔가지고 거기를 하나의 패브릭으로 다 구성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구성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전용회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회선에 대한 비용은 대폭적으로 감소가 되겠죠. 거기에 대한 장점 하나. 그리고 그 외에 어플리케이션 익스피리언스나 아니면 뭐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이나 이런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다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우선 유저 케이스는 저희가 본사에서 내려온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에이전런트 테크놀로지 쪽에서의 케이스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SD-WAN을 구축을 한 게 첫 번째는 회선비 절감이었어요. 첫 번째는 회선비 절감. 그리고 두 번째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퀄리티를 증가시키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SD-WAN을 도입을 했고, 그리고 주로 회선에 대한 사용은 이제 MPLS 회선과 그리고 인터넷 회선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현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서비스 퀄리티를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AAR 라우팅, 즉 뒤에 가서 제가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그 AAR 라우팅을 구현을 해가지고 SD-WAN 환경을 구축을 했죠. 그래서 가장 크게 저희가 이 케이스에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오피스 365에 대한 퀄리티 보장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레이턴시 값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딜레이가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였는데 오피스 365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체적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에 좀 올려서 오피스 365를 쓰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레이턴시를 개선하는 효과를 받은 케이스가 있죠. 그래가지고 레이턴스는 현저하게 줄었고 오피스 365에 대한 퀄리티를 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바로 이 에이질런트에 대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에이질런트 쪽에서 검토를 한 부분이 이제 이거는 어찌 보면 미국이나 이런 쪽에 거기에 대한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를 수 있어요. 결국엔 검토를 해서 봤을 때는 인터넷 회선을 쓰나 MPLS 회선을 쓰나 거기에 대한 레이턴시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즉 인터넷 회선에 대한 서비스 퀄리티가 이제는 전용선과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고정 비용이 크게 발생을 하는 MPLS 회선을 쓰는 것보다는 이제 인터넷 회선을 통해 가지고 웬 서비스를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에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도입을 하게 된 거고요. 이제 점차적으로 서비스 퀄리티에 대한 보장이 있으면 MPLS 회선도 이제는 기업용 인터넷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SD-WAN 환경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는 팩토리 쪽에 대한 케이스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뭐 코크라는 회사였는데 이 코크라는 회사는 가장 첫 번째 목표는 뭐였냐면 회사를 머지를 하면서 그쪽에 대한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인티그레이션을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14개에 대한 사업장을 각각의 SD-WAN 형태로 연결을 하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거기에 저희 빅텔라 솔루션을 같이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도 포커스되어 있는 게 이제 회선비에 대한 절약,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퀄리티를 보장을 할지, 기존에 사용했던 아마존 쪽 AWS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할지, 거기에 대한 서비스 퀄리티를 어떻게 올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고, 여기 같은 케이스도 보시는 것처럼 회선을 MPLS와 인터넷을 같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됐고요. 트래픽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액티브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요거는 좀 리테일 쪽에 포커스되어 있어요. 리테일에 포커스되어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제 가장 많은 브랜치를 사용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갭 매장인데 갭 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약 1,500개 이상에 대한 지점을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SD-WAN으로 도입을 한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점 수로 따져가지고 많은 레퍼런스를 얘기할 때 말씀드리는 그런 고객사 중에 하나가 바로 갭이고 그 외에 미국 쪽의 은행권에도 있어요. 갭 매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결국엔 각각의 지점에 포스 데이터가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포스 데이터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트래픽이 없어요. 하지만 좀 뭔가 중요한 트래픽들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래픽은 SD-WAN 환경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세그멘테이션 기능들이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포스 데이터는 세그멘테이션을 해가지고 다른 라인을 타게 만들었고요. 그거는 논리적으로 다른 라인인데 그건 뒤에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존의 포스 데이터에 대한 트래픽과 일반적으로 갭 매장에서 제공하는 여러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트래픽을 서로 망을 분리해가지고 전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요구를 했고 여기서도 이제 회선을 줄여가지고 MPLS 회선을 쓰던 걸 점점 이제 걷어내는 추세로 그래서 인터넷 회선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데 목적을 뒀죠. 즉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바로 웬에 대한 회선비 절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현을 해가지고 빅텔라를 구현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뭐 PNC뱅크라고 이런 PNC뱅크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Fifth Third Bank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은행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의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트래픽이나 아니면 대고객 와이파이 트래픽에 대한 뭔가 서비스 퀄리티를 개선하고자 해서 SD-WAN 환경을 도입을 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보면 보통 지정이 이미 3,000개 지점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PNC뱅크가 저희 레퍼런스 중에 거의 탑2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큰 레퍼런스 중에 하나가 지점이 약 6,000대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 미국 뱅크 사이트의 레퍼런스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 PNC뱅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비디오 트래픽, 즉 영상 트래픽에 대한 서비스 퀄리티 보장이거든요. 이것도 다 AAR 라우팅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서비스에 대한 퀄리티 보장을 하는 형태로 구현이 돼 있죠. 그리고 이 부분도 비디오랑 와이파이 트래픽들 그거에 대해서 서비스 퀄리티 보장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회선에 대한 비용 감소 그리고 또 여기서 특이하게 사용한 부분이 뭐냐면 LTE 회선을 쓴 거거든요. 회선에 대한 물리적인 회선에 대한 이중화도 했을 뿐만 아니라 3차 백업 용도를 해가지고 LTE를 통해서 백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환경으로 구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프로덕트 자체가 이제 브로드밴드도 수용을 할 수 있지만 유심을 집어넣어서 3차 백업으로 LTE 환경을 구현해가지고 LTE를 통해가지고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구현을 한 부분들이에요. 저희가 SD-WAN 서비스로 해가지고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크게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회선에 대한 비용 절감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받던 서비스에 대한 퀄리티를 좀 증가시키자는 거죠. 그리고 SD-WAN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피처들 예를 들어서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의 기능들
그리고 여러 가지 폴리시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구축하고 웬에 대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사용을 하자라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중앙에서 컨트롤러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매니지먼트 툴을 통해 가지고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직접 관리를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추가적으로 IPsek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보안에 관련된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보안성을 좀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을 저희가 제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글로벌하게 레퍼런스를 보면 지금 국내 레퍼런스를 보시면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롯데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 구주사업부 쪽에 구축이 돼 있어요. 그것도 제가 직접 영국에 가가지고 SDS 직원들이랑 같이 구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그 영국 센터에 거기서 SD-WAN 센터 디바이스가 있고 거기서 서비스를 한 게 아프리카 지역과 그리고 유럽 지역에 대한 서비스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POC를 위해서 한번 가서 영국과 가나 간에 지점 연결을 했고요. 지금은 그 외 아프리카 4개 지역과 그리고 유럽 쪽에 3개 지역에 지금 익스펜션 돼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서 지금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커넥션 용도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용도로 지금 구축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어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제 웹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해외 ISP 사업자들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는 SD-WAN을 가지고 SD-WAN 솔루션을 가지고 저희가 ISP랑 같이 매니지드 서비스를 해가지고 패키지 형태로 SD-WAN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 보다폰이나 BT나 이런 호주 지역의 텔스트라나 버라이즌 이쪽에서 다 이미 저희 프로덕트를 가지고 SD-WAN 매니지드 서비스를 하고 있죠. 우선은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여기까지인데 혹시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세요? 그 대륙간 이동할 때 보통 본사들 그 회선 써서 하잖아요. 네. 저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마 회선 그러니까 대륙간에 하는 회선 사업자의 통신망을 임대해서 써서 속도를 보장해 주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 통신사에 이제 예. 전용회선 사용하시는 걸 맞아요. 말고요? 예. ADSL 회선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서비스 받으려면 네. 지금 보면 오프라인 장비로 장비는 이야기했는데 예, 예. 실제로 이제 연결하는 선은 네. 통신망 사업자잖아요. 네네. 그건 어떻게? 그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인터넷 회선을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비즈니스 인터넷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그 장비와 장비 간에는 엔드투엔드로 저희가 IPsec 터널링을 맺게 돼요. 그래서 그 터널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구축을 했을 때 보면 이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올라가는데 약간의 레이턴시는 있어요. 그 레이턴시가 제 기억에는 100ms 언더긴 했거든요. 근데 예, 100ms 언더긴 했는데 좀 높은 축이라고 하기는 했었어요. 높은 축이라고 하긴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구성을 좀 다르게 했어요. 액티브를 사용하시지 않고 이제 회선에 대한 그런 컨선이 있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구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오히려 빅텔라를 쓰시면 아이러니한 게 액티브 스탠바이로 구현하는 게 더 힘들어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는 연결을 딱 해놓으면 액티브로 동작을 하고 그 안에서 액티브 스탠바이를 통해 가지고 구현을 하시게 되면 폴리시를 써가지고 트래픽 릴라우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때 가가지고 말씀을 드린 게 SD-WAN을 쓰시는데 왜 컨셉은 레가시한 환경의 컨셉으로 가시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저희는 이게 더 익숙합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원하시는 방향대로 트래픽 엔지니어링으로 구현을 좀 한 부분들이 있죠. 네. 또 궁금하신 없으세요? 그러면 아키텍처를 기술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SD-WAN이라고 하면 이제 앞에 소프트웨어 디파인이잖아요. 소프트웨어 디파인이라고 붙는 솔루션은 어떠한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
저희가 얘기하는 데이터 플레인과 컨트롤 플레인을 분리를 해요. 일반적으로 데이터 플레인과 컨트롤 플레인은 기존의 라우터나 스위치에서는 다 한 박스 내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분리를 해가지고 하나의 컨트롤러를 따로 둬요. 그래서 저희가 아키텍처를 설명드릴 때 크게 네 가지 필러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시는 디바이스에 대한 것들, 즉 트래픽이 흘러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데이터 플레인에서는 VH나 시스코 엣지 해가지고 다양한 디바이스가 있고요. 그 안에서 모든 라우팅 정보를 관리를 하는 컨트롤 플레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V스마트라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용자가 들어가서 관리를 하고 액션을 취하는 게 매니지먼트, 즉 NMS 영역인 매니지먼트 플레인이 있고요. 또 하나 특이한 부분이 오케스트레이션 플레인이라고 있어요. 저희는 오케스트레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 오케스트레이터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뒤에 설명을 바로 드릴 건데, 그래서 프로덕은 VH, V스마트, V매니지, V본드 이렇게 네 가지 프로덕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설명드릴 게 바로 오케스트레이션 플레인이에요. 저희가 왜 오케스트레이션 플레인을 놓냐면 그거는 웬 환경에 대한 보안성 때문이거든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실제로 지점에서 뭔가 VH가 접속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의 웬에 대한 SD-WAN 패브릭 안에 들어오려고 해요. 그 들어오려고 하면 그 장비가 어떤 건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인증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 오케스트레이션 플레인, 즉 V본드라는 프로덕트예요. 이 V본드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제 VM 형태의 OVA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약 한 400메가에서 800메가 정도 되는 파일인데 그걸 그냥 OVA 파일을 하이퍼바이저 위에다 부어 넣으시면 바로 동작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디플로이 하는데 다운로드 받고 디플로이 하는데 1시간 안에 디플로이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오케스트레이션 플레인, 즉 V본드 내를 통해 가지고 모든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그게 실제 내가 사용한 프로덕트인지 거기에 대한 인증을 하고 실제 패브릭 안에 집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데이터 플레인 내에 VH 그리고 CH 그런 프로덕트가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라우터예요. 실제로 프로덕트를 보시면 한 요 정도 사이즈의 라우터인데 각 지점 그리고 센터에 들어가는 라우터 장비죠. 여기서는 인크립션을 실행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흐르게 하는 그런 하드웨어 박스를 말하는 거죠. 이건 하드웨어 박스로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서버 위에 올라가는 하이퍼바이저의 OVA 파일로도 제공을 해요. 그래서 클라우드 VH 형태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컨트롤 플레인 영역인데 이건 V스마트 컨트롤러라고 해서 SD-WAN 솔루션 자체는 컨트롤 플레인 영역과 디바이스 즉 데이터 플레인 영역을 분리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라우팅 정보는 다 이 V스마트 컨트롤러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라우팅 정보를 디바이스 쪽으로 다 내려주고 그리고 터널에 대한 인크립션을 하는 것도 다 이쪽에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뭐냐면 모든 트래픽에 대한 정책을 V스마트 컨트롤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V매니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트래픽을 보내려고 설정을 해서 설정을 스마트 컨트롤러에 딱 해주면 그 스마트 컨트롤러는 모든 VH에다 다 뿌려주는 거죠. 예전에는 각각 지점에 대해서 내가 트래픽에 대한 폴리시 정책, QoS에 대한 폴리시 정책을 설정을 하게 되면 장비에 들어가가지고 다 일일이 해주셔야 됐잖아요. 이제는 V스마트 컨트롤러 내에서 해주시면 그게 자동으로 디플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니지먼트 플레인이라고 해서 V매니지, 즉 우리가 들어가서 실제로 컨피그레이션 하는 NMS죠. 요 네 개의 프로덕트가 조합이 돼가지고 SD-WAN 환경을 구축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SD-WAN 환경은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기능에 대한 아키텍처고요. 우선 가장 하위 레벨에서 회선을 어떻게 쓰느냐, 회선을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SD-WAN이에요. 즉 브로드밴드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MPLS 회선이나 전용선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셀룰러, 즉 LTE 솔루션을 같이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미디어 타입에 대한 제약 없이 망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환경을 구축을 하시고 나면 그 위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쓰실 수가 있는 거죠. 라우팅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시큐리티 보안에 관련된 것들, 즉 IPsec 인크립션을 통해 가지고 트래픽을 암호화해서 전송하는 부분들,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이 세그멘테이션은
실제로 VH 들어가서 구출하시면 감이 안 오세요. 여기는 좀 독특한데 이제 저희는 보면 인터페이스에다가 그냥 컨피그를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VPN이라는 커맨드 밑에다 인터페이스를 집어넣거든요. 그 VPN 1번부터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만들면 그 각각의 개별 VPN이 세그멘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 MPLS VPN을 사용하시면 VRF 만들어주시고 그 안에서 여러 컨피그 넣어주시고 그래야지 SVPN이 나눠져 가지고 트래픽이 전송이 됐잖아요. 이건 그냥 VPN 1번에 내가 어떤 인터페이스 쓰겠다 지정해 주시면 세그멘테이션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라우터에서 제공하는 QoS 멀티캐스트에 관련된 것들 이런 거는 라우터랑 똑같이 지원이 돼요. 뭐 SD-WAN이라서 제약이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오히려 더 얘가 더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폴리시를 기준으로 다 트래픽을 릴라우팅하고 컨트롤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비스 인석션에 대한 것들, 즉 내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갖고 있으면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릴라우팅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서비스를 거기에다 제공을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 가능한 거죠. 그리고 절차에 관한 것들, 확장성에 관한 것들도 SD-WAN이 훨씬 더 자유롭죠. 그리고 그 위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어플리케이션 비저빌리티나 SLA에 관련된 것들, 저희가 AAR 라우팅이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 어웨어 라우팅이라고 하거든요. 이 어플리케이션 어웨어 라우팅은 어찌 보면 SD-WAN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트래픽 엔지니어링,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토폴로지 관련된 기능들, 그 외에 클라우드 연결에 대한 기능들, 이런 것들이 SD-WAN 아키텍처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리를 해드리면 SD-WAN을 검토하실 때 가장 반드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제로 터치가 되느냐예요. 이제 우리가 PNP를 써가지고 구현을 하는데 물론 환경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제로 터치가 지원되는지 원 터치가 지원되는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AAR 라우팅이 얼만큼 지원이 되는지 그걸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 밑에 미디어 수용하는 거는 모든 SD-WAN 벤더들이 다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부분이 가장 요 서비스 인석션이 얼만큼 자유로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에 대한 연결성을 얼만큼 제공하는지, 크게 이 네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POC를 하면 가장 테스트를 많이 해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플리케이션 비저빌리티. 내가 룰을 설정했는데 어떤 트래픽은 이쪽 타고 어떤 트래픽은 이쪽 타고 그게 잘 돌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정한 룰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그리고 NMS 상에서 내가 정한 룰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트래픽이 어디로 흐르는지에 대한 가시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물론 vManager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서드 파티 중에 라이브 액션이라는 서드 파티랑 같이 작업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액션을 보시면 실제로 망에 대한 토폴로지를 보여주면서 내가 원하는 트래픽이 지금 현재 어디로 흘리는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요 4개, 5개 되는 부분들을 검토를 제일 먼저 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 죄송한데 제로 터치하고 제로 트러스트 개념이 좀 네, 그거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한 가지만 설명드리고요. 이거는 확장성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퍼런스가 6,000대의 레퍼런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보통 방금 전에 설명드린 v스마트, v매니지, v본드 이것들이 이제 하드웨어 박스가 아니고 다 VM에서 서버에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이거에는 굉장히 쉽게 올라가요. 그러면 확장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v스마트가 맥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2700대까지 되거든요. 거기서 더 넘어가면 v스마트 그냥 하나 더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다 자기가 알아서 컨트롤을 해가지고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레이턴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지만 대륙에서 대륙으로 넘어가는 거는 액티브로 동작을 하지 않아요. 액티브 스탠바이로 동작을 하고요. 대륙 내, 그러니까 하나의 센터 내에서 아니면 가까운 지역 센터 내에서의
이런 컴포넌트들은 다 액티브로 동작해요. 거기에 대해서 설정을 해줘야 되냐? 그냥 설치하시면 돼요. 뭔가 설치를 한 다음에 구현하는데 복잡성은 굉장히 없어요. 그게 빕텔라 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제로 터치 프로비전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가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이랑 같이 연결이 된 거예요. 이거는 저희 솔루션만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기본적으로 보면 아까 오케스트레이터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이 지금 인증하고 저희 패브릭 안에 들어오고자 하는 이 장비가 진짜 내 장비인지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로 인증서 기반으로 동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로 터치를 통해 가지고 이제 IP를 요청을 하고 그걸로 붙는 방식이 아니라 뭔가 VH 장비가 패브릭 안이 들어오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반드시 엑스나 509 인증서를 통해 가지고 이게 진짜 내 장비인지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승인이 돼야지만 패브릭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인증은 별도 서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라우터에서 올리시는 거예요? 이거는 라우터에 있습니다. 레디우스에서. 레디우스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시만텍 인증을 써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VH 라우터를 구매를 하시잖아요. 장비를 키는 순간 그 안에 저희가 TPM이라는 하드웨어 칩셋이 있어요. 그 안에 인증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TPM이 원래 라우터 테이블을 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안에 저희가 인증서를 박아서 넣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V본드 내에서 자체적으로 인증서가 있고 이걸 서로 교환을 해요. 그러면 그러면 저도 처음에 할 때 되게 신기했어요. V본드 안에서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하드웨어에 대한 화이트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구매한 장비에 대한 시리얼 넘버와 샤시 넘버를 이 안에다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인증서를 통해서 교환이 되면 근데 TPM이 가용성 휘발성이잖아요. 저희는 그 안에다 따로 칩셋을 넣어놔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인증서를 교환을 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이제 인증서가 매칭되는지 먼저 보고 두 번째는 화이트리스트 안에 시리얼 넘버와 샤시 넘버가 있는지를 보고 인증을 해요. 인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V스마트로 넘겨요. V스마트로 넘기고 V매니저 쪽으로 넘겨서 그때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요. 그 레지스트레이션을 할 때도 이제 관리자가 자동으로 레지스트레이션 할 수 있게 해줄 수도 있고 관리자가 보고 승인을 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건 다 매니지 툴에서 해주거든요. 이게 내장 위치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내 장비인지를 아는 거는 화이트리스트를 처음에 우리가 작성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POC를 하거나 실제로 구축을 하면 오거니제이션 네임이라는 걸 제공을 해요. 오거니제이션 네임이요. 즉 GS에서 구매를 하시면 뭐 GS 홈쇼핑이나 이런 걸로 해서 오거니제이션 네임을 집어넣고요. 그 오거니제이션 네임이 기본적으로 서로 매칭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인증 과정이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 오거니제이션 네임을 기준으로 저희가 저희 쪽 데이터베이스에 화이트리스트를 갖고 있어요. 즉 구매하신 장비에 대한 시리얼 넘버, 샤시 넘버를 리스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로 터치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디바이스를 추가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컨트롤에 대한 컴포넌트들 V본드나 V스마트나 V매니지 요것들을 서로 구축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구축을 했을 때는 얘는 하드웨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만텍을 통해 가지고 인증서를 받아야 돼요.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인증서가 아니라 그 인증서를 발급을 받는데 그 인증서를 발급을 받을 때도 그냥 시만텍 가서 발급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저희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그걸 받으셔 가지고 하나 서로 인증을 한 다음에 이 세계관에 TLS나 DTLS 터널을 통해 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게 돼 있어요. 모든 정보는 터널을 통해 가지고 교환하게 돼 있어요. 혹시 인증서 여기가 있어요? 있습니다. 갱신해야 돼요? 예, 갱신해 하셔야 됩니다. 갱신할 때마다 장비 다 제동.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인증서만 갱신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터널링을 통해 가지고 모든 컨트롤 트래픽은 다 교환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세 개가 셋업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디바이스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디바이스 등록하시는 것처럼 이 칩셋 안에 인증서를 서로 교환을 해가지고 화이트리스트 보고 장비를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저희가 다 제공을 하고, 그리고 나면 모든 컨트롤에 대한 트래픽들은 다 TLS나 DTLS 터널 타고 교환을 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 라우팅 정보도. 예. 저희는 다 암호화돼 있어요. 심지어 VH 이제 작은 장비들 같은 경우는요, 거기에 GPS 칩셋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NMS에 등록을 해놓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떼가지고 다른 데 갔어요. 연결되면 통신이 안 돼요. GPS가 바뀌면. 그러니까 지점에 대해서 빅텔러 장비를 누가 구매해가지고 붙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지점에서 붙이는 그런 장비들이 진짜 내 장비인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안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로터치 프로비전을 할 때 이러한 보안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릴 때 이게 제로터치냐 원터치냐를 또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디바이스를 사셔가지고 디바이스를 처음에 딱 키시면 특정 인터페이스는 웬 인터페이스로 할당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DHCP로 할당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 디바이스가 바라보는 V본드가 뭔지 그거를 DNS 기반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DNS, 내가 사용할 DNS 정보들은 DHCP로 받게 되죠. 그럼 장비를 켜고 케이블을 딱 연결을 하면 DHCP를 통해 가지고 IP 받고 DNS 정보를 받죠. 그리고 그 장비에 처음에 등록되어 있는 V본드에 대한 DNS 주소가 있죠. 그럼 그쪽으로 자동으로 리퀘스트를 날려요. 그러면 전원을 꽂고 케이블을 연결을 하면 IP 받고 리퀘스트를 날려가지고 V본드를 찾죠. 그러면 이 V본드에 이미 화이트리스트가 등록이 되면 이제 이 라우터는 저희 패브릭 안으로 들어오죠. 들어오면 V매니지 상에서 내가 컨피그를 미리 짜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프로비전을 딱 해놓으면 이 V매니지 NMS에서 디바이스가 올라오고 인식됐다라고 이해를 한 다음에 컨피그레이션을 그냥 자동으로 내려요. 이 말뜻은 박스를 연 다음에 전원 놓고 케이블만 꽂으면 이제 다 찾고 컨피그까지 다 받는 거거든요. 이게 제로 터치거든요. 거의 IP폰이랑 비슷하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걸 웬에서 구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컨피그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거 구현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지점은 컨피그레이션이 크게 변동되지 않아요. 여러 개의 지점에 대해서 이제 스탠다드 컨피그레이션을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각 지점별로 사용하는 IP 주소대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디바이스의 이제 고유 값들, 예를 들어서 호스트 네임이나 그런 몇 가지 정보들이 달라지잖아요. 그거는 네트워크 프로파일에 프로파일을 딱 만들어 놓고 어떤 특정 라우터에 디플로이를 할 때 클릭을 딱 하면 대화 형태로 물어봐요. 이거에 대한 호스트 네임,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넣게 돼 있어요. 그게 넣지 않으면 컨피그레이션 내려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템플릿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입력하게 해놓고 입력이 다 끝나고 클릭을 하면 이미 말 그대로 이 컨피그레이션은 얘가 연결되면 자동으로 내려가라라고 예약을 해놓는 거죠. 쭉 걸어놓으면 나중에 지점에서 연결하면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제로 터치인 거예요. 아 예.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만약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사전에 리퀘어먼트들이 좀 있어요. 근데 보통 저희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쪽에 vManage나 아니면 v스마트 컨트롤러를 쓰시면 이거는 굉장히 쉽게 돼요. 근데 만약에 뭐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시거나 자체적으로 뭔가 모디파이를 하시게 되면 이제 그 장비가 올라오고 나서 찾아가야 될 V본드 주소에 대해서는 넣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넣어야 되는 환경이라면 그게 원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제로 터치냐 원터치냐 그걸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은 트래픽에 대해서 이제 어떤 형태의 전송이냐라는 거거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연결이 되면
인터넷 쓰건 MP를 쓰건 LTE를 쓰건 저희는 로드 밸런싱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티브 스탠바이로 동작시키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저희가 보통 로드 밸런싱을 할 때 퍼펙트 방식이 아니고 퍼세션 방식으로 로드 밸런싱을 하게 됐고요. 이제 트래픽을 전송할 때는 그냥 전송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IPsek을 통해 가지고 전송을 하게 돼요. 기존 라우터에서는 IPsek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을 할 때 키값 만들어주고 그 키에 페이즈 1, 페이즈 2 만들어주고 프리쉐어드 키 만들어주고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컨피그를 하면 그때서야 IPsek이 동작을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IP만 넣어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인크립션이 되는 장비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크립션을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러 쪽에서 라우팅 정보를 다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얘는 폴리시도 갖고 있고 키도 갖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발생된 키를 V 스마트 컨트롤러 통해 가지고 서로 교환을 하고 나면 그때 IPsec 터널이 맺어지는 거죠. 이건 다 자동으로 돼 있고 설정을 해주실 게 없어요. 그냥 디폴트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폴트로 제공되는 기능을 끄기가 더 힘들어요, 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디폴트로 제공이 돼서 그냥 연결하면 자동으로 트래픽이 인크립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키 값은 24시간에 보통 디폴트로 이제 교환, 리프레시를 해가지고 키는 계속 바꾸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컨피그를 통해서 모디파이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 있죠. 키 바뀌면서 네. 전송하면서 끊겨버린 겁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전혀 없습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얘가 죽었을 때예요. 물론 당연히 이중화를 하겠지만 이중화를 안 한 상태에서 얘가 죽었을 때 키값 교환은 안 되잖아요. 그래도 통신이 돼요. 왜냐면 기존에 갖고 있는 키에 대한 캐시 값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시간을 넘어가면 당연히 통신이 안 되겠지만 그걸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은 제공을 하고 있죠. 컨트롤에서 계속 보고 있다는 얘기네요. 컨트롤에서 VH 예, VH 쪽에 예, 키를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봐야 되는 부분이 모든 라우팅 정보는 얘가 갖고 있어요. 그 우리가 보통 보면 디바이스에서 디바이스 간에 라우팅을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 이네이블 하고 거기에 대해서 라우팅 설정을 해주잖아요. 그럼 그렇게 안 하세요. 디폴트로 라우팅이 이네이블 돼 있고요. 그 라우팅을 통해 가지고 서로 처음에 프로비저닝을 할 때 서로 인증만 하면 그 라우팅 정보는 서로 교환해요. 저희가 그게 OMP 프로토콜이라고 그래서 오버레이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을 쓰거든요. 그 프로토콜이 자기가 알아서 이네이블 되고 자기가 알아서 라우팅 교환을 해요. 그걸 죽이는 게 더 힘들어요. 그거는 BGP에서 보통 BGP 쓰시면 루트 리플렉터 쓰시잖아요. BGP RR. 네. 그러니까 BGP랑 아키텍처가 동일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건 사담인데 사담 좀 드려도 되죠. 빕텔라 창립 멤버 중에 CTO가 시스코 직원이었는데 시스코에서 시스코 처음에 BGP 개발할 때 BGP 개발 프로토콜에 참여한 사람이 시스코 직원이었는데 그분이 나가가지고 빕텔라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OMP라는 프로토콜을 빕텔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프로토콜인데 그분이 나가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BGP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인수를 하면서 다시 시스코로 오셨죠. 그래서 BGP 기반이지만 그렇다고 BGP처럼 컨피그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통신은 다 IPsec 기반으로 통신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엔드투엔드로 통신을 하게 되는 건데 데이터에 대한 통신은 IPsec 기반으로 다 터널링 인크립션 돼서 통신을 하게 되고요. 키 교환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이것도 TLS나 DTLS 터널을 통해 가지고 키를 갱신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게 다 암호화되어 있는 거죠. 다음은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건데 아까 망분리 즉 세그멘테이션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기술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 이쪽 인터페이스는 웬 인터페이스예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장비를 키면 거기에 VPN 0번에 할당이 돼가지고 인터페이스에 할당이 돼요. 그러면 그건 그냥 웬 인터페이스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용자 트래픽이 흘러다니는 이 인터페이스에 각각의 VPN을 어사인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망분리가 되는 거예요. MPLS VPN처럼 VRF 나눠가지고 컨피그를 많이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니라
이 인터페이스는 VPN 1번이고 이 인터페이스는 VPN 2번. 선언만 해주면 왕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 트래픽들은 즉 VPN A, B, C가 라우팅 테이블 섞이지 않고요. 이거는 다 세그멘테이션 돼가지고 S3 VPN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이것도 설정을 뭐 특별히 하실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다음 부분은 이제 세그멘테이션 토폴로지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의 차이거든요. 이거는 일반적인 IPsec VPN에 대해 구성을 할 때 우리가 고민하는 토폴로지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각각의 지점별로 풀메시로 구성하느냐 아니면 허브앤스포큰으로 구성을 하느냐의 차이인데 이것도 기본적인 템플릿을 저희가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템플릿을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구성 만들기가 더 힘들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풀메시예요. 풀메시로 제공을 하고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더 힘들고 이렇게 허브앤스포큰으로 구현을 하려면 특정 토폴로지를 vManager에서 이제 디플로이 할 때 일괄적으로 디플로이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시큐리티 관련된 부분들, 지점에 있는 장비들에 대한 시큐리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컨설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도스나 디도스에 대한 공격을 방어할 수 있게 미리 저희가 하드웨어적으로 다 세팅이 돼 있어요. 어떤 이제 이제 지점에 있는 라우터 간에 IP색을 맺거나 아니면 터널링 맺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각각의 관리용 컴포넌트들 그런 컨트롤러 간에 통신할 때 필요한 TLS 터널들 그런 터널링을 구현하거나 얘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제외한 거는 자기가 알아서 기본적으로 막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스 공격이나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 뭔가 영향을 받을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빅테일러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세팅돼서 나오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찌 보면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시스코가 인수를 하면서 SD-WAN의 추가적인 시큐리티 기능들을 저희가 이제 구현을 하게 됐어요. 그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들인데 기본적인 뭐 SD-WAN에서 제공하는 프로비저닝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보안 기능들 제공하거든요. 기본적으로 IPS나 URL 필터링이나 아니면 DNS 시큐리티들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데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기존에 시스코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엣지 장비들도 같이 SD-WAN 쪽으로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ISR 라우터들 그런 것들도 다 이제 SD-WAN 솔루션으로 포함하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엣지 장비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파이어월 기능들 기본적으로는 이제 존 베이스 파이어월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L4 레벨에 대한 파이어월들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고요. 이것도 기존의 CLI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이제 구입 환경에서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웨어에 대한 프로텍션. 저희가 시스코는 시큐리티 프로덕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시큐리티 프로덕트이 제공하는 IPS 기능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제공하는 앰프나 탈로스 같은 쪽에서 보안 관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보안 관제에 대한 시큐리티 피처들 기능들도 다 SD-WAN에서 인티그레이션 돼 있어요. 또 하나 보시는 게 URL 필터링. 요즘은 URL 기반으로 필터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클라우드를 너무 많이 쓰시는 거예요. 클라우드를 보통 보면 클라우드에 대한 데이터 센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서 가장 베스트한 패스로 해가지고 가장 베스트한 클라우드 쪽에 데이터를 갖고 오고 있잖아요. 그건 IP 베이스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URL 베이스로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URL 기반으로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SD-WAN이나 이제 지점 브랜치 쪽 들어가는 프로덕트에서 요구하는 기능들이 가장 크게 요구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URL 필터링이에요. 이 부분들도 저희 SD-WAN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NS 시큐리티 쪽들 이제 DNS 기반으로 예를 들어서 인터셉트 하거나 아니면 릴라우팅 하고자 하는 그런 어택들 그런 것들도 다 막을 수 있게 저희가 DNS 시큐리티를 제공하고 있죠. 요거는 저희가 빅텔라를 인수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한 8개월 전에 다 인티그레이션 했던 그런 추가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비저빌리티인데 이게 SD-WAN의 꽃이에요.
기본적으로 빕텔라 자체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비저빌리티가 최대 3,000개 이상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들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얘가 URL 계속 바꿔요. URL 계속 바꾸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보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필터링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 필터링에 대해서 저희는 디패킷 인스펙션을 써가지고 패킷을 다 소개까지 까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 트래픽인지 그걸 알아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룰을 적용해가지고 필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트래픽에 대한 릴라우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비텔라는 3,000개 정도 제공을 하고요. 시스코랑 인티그레이션 하면서 저희 기존에 갖고 있던 엠바라는 기능이랑 같이 인티그레이션 하면서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비저빌리티를 제공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트래픽은 다 ECMP를 통해 가지고 로드 밸런싱 하고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기반의 AAR 라우팅이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기존에는 라우터가 어떤 특정 인터페이스가 죽거나 아니면 디바이스가 죽는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으면 트래픽 릴라우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이벤트가 발생을 하더라도 트래픽에 대한 릴라우팅은 모든 트래픽이 다 넘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는 QoS를 적용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 트래픽, 즉 보이스나 아니면 비디오 같은 민감한 트래픽은 걔가 요구하는 리퀘어먼트가 굉장히 스트릭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로스 값이나 지터나 아니면 딜레이 값이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가 웹 데이터를 기준으로 설정을 해버리면 이제 보이스가 끊어지거나 아니면 비디오 트래픽이 끊어지거나 딜레이가 발생하죠.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별로 인식을 하고 그 어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리퀘어먼트대로 임계치 값을 정해 놓으면 그 임계치를 넘어가면 전체 트래픽이 절체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그 스트리밍 트래픽만 절체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로드 밸런싱을 하고 이 로스나 지터 값에 대해서 컨트롤러 상에서 폴리시를 정해 놓으면 이 폴리시가 각각의 디바이스로 다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게 돼요. 모니터링 할 때는 BFT 패킷을 통해 가지고 보내서 받는 그 리스판스 타임을 기준으로 해서 장비가 계속 계산을 해요. 거기서 로스 지터를 계속 평균 값을 내고 계산을 하다가 그 임계치를 넘어가면 그 해당 어플리케이션만 다른 더 좋은 링크로 절체를 하는 거죠. 이게 SD-WAN의 가장 큰 핵심이고 실제로 POC를 하면 이거에 대한 테스트를 가장 많이 해요. 그래서 AAR 라우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에 관련된 거는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저희가 SD-WAN 패브릭을 구현을 했을 때 그 안에서 추가적인 시큐리티 기능들 저희가 앰프나 탈로스나 엄브렐라 같은 것들 엄브렐라는 DNS에 대한 시큐리티 기능이거든요. 그 기능들을 저희가 인티그레이션 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인석션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롤러에서 폴리시를 만들어 가지고 내리면 어떤 트래픽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로 가기 전에 트래픽을 이쪽으로 넘겼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갖고 계시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IPS 서비스나 아니면 파이어월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각각의 지점 쪽에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트래픽은 이쪽에 IPS를 한번 타고 지나가게 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다 컨트롤러에서 그냥 클릭 몇 번 하시면 서비스에 대한 릴라우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은 클라우드에 대한 건데 아까 제가 클라우드에 대해서 설명을 되게 많이 드렸잖아요. 클라우드는 쉽게 말씀드리면 SD-WAN 환경을 구현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아마존이나 애자 쪽에 VH 서비스를 하나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클라우드를 갈 때 이제 VH가 이 관문에 하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장점이 뭐냐면 기존의 클라우드를 서비스를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지점의 사용자가 트래픽이 센터로 올라와 가지고 외부로 나갔다가 클라우드를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쪽에다 VHL 하나 놓고 내 패브릭망에다 연결을 해요. 그러면 얘는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IPsec 터널을 맺어가지고 다이렉트로 클라우드에 있는 리소스를 액세스를 해요.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는 대문 자체가 이제 내 네트워크의 내 디바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래픽이 멀리 돌아서 갈 필요도 없고 다이렉트로 클라우드에 액세스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클라우드 온 램프라고 해가지고 저희 클라우드 관문 쪽에 VH 장비나 CH 장비를 놓으시잖아요. 이쪽은 아마존이나 애저 쪽의 서비스를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쪽 하나 놓으면 여기는 이제 인크립션에서 올라오죠. 그러면 얘가 오피스 365나 여러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로 가는 가장 베스트한 경로를 계속 체크를 해요. 이쪽 사용자가 이쪽에 있는 클라우드 데이터를 액세스를 할 때 가장 베스트 패스가 어딘지 그거를 체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레퍼런스를 말씀드릴 때 오피스 365에 대한 퀄리티 서비스가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 클라우드 온램프 서비스를 써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보면 vManage 클라우드를 통해서 보면 AWS나 그 위 클라우드에 있는 기타 리소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퀄리티를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야지만 베스트 패스인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실제 클라우드로의 액세스를 할 때 거기다 베스트 패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클라우드 온램프라는 기능이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공을 하고 이 부분은 vManage에 대한 이제 화면을 제가 캡처를 좀 해놓은 부분인데 이 안에서 모든 비텔라 솔루션에 대한 프로덕트를 다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에 대한 설정, 네트워크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그 스탠다드 프로파일 만드시는 것들, 그리고 폴리시에 대한 설정하고 내리는 부분들, 그리고 장비에 대한 모니터링도 여기서 가능해요. 모니터링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사용자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쓰는지, 그 이 망 내에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유세이지가 얼만큼 나오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유저가 지금 트래픽을 많이 쓰는지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도 다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릴 때 트래픽은 액티브로 다 로드 밸런싱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실제 어떤 사용자가 트래픽이 어디로 흐르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게다가 룰까지 적용하면 그 트래픽이 어디로 릴라우팅 되는지 모를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자가 어디서 어디로 갈 때 네트워크 상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트래픽을 타고 가는지 거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여기 안에서 실제 디바이스로 들어가가지고 CLI 기반의 컨피그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관리는 다 이 vManage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디바이스 자체에 대한 관리인데 디바이스는 전체적으로 vManage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나 다운그레이드가 가능하고요. 2대 이중화되어 있을 때 한꺼번에 걸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대를 인식하고 하나 업그레이드하고 하나 나중에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기능들도 다 있고요. 업그레이드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그 시간을 체크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하고 다시 롤백을 하는 기능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vManage, 즉 매니지먼트 NMS 상에서 제공이 되죠. 그리고 이거는 멀티 테넌트 관련된 부분인데 vManage 하나에서 여러 사용자가 서로 다른 NMS처럼 구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독립 하나의 vManage 즉 NMS인데도 여러 사용자가 서로 다른 NMS를 관리하는 것처럼 관리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NMS 자체도 세그멘테이션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어나슬러티스 기능인데 이거는 추가 서비스예요. 저희가 클라우드 베이스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이거는 실제로 전 세계 회선에 대한 회선 퀄리티까지 체크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 외에 vManage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이제 트래픽에 대한 모니터링들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요거는 선택적인 부분이고요. 요거 대신에 뭐 라이브 액션을 쓰고 싶으시면 라이브 액션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요거는 선택되는 부분입니다. 프로덕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가장 작은 지점 사이즈
즉 100Mbps용 장비부터 심지어 20기가까지 지원되는 장비가 있어요. 그거는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기존의 시스코 프로덕트도 같이 인티그레이션 돼가지고 기존 비텔라 프로덕트과 시스코 프로덕트이 하나의 패브릭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죠. 이거 보시면 하드웨어는 요거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쓰는데 딱 요만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100메가짜리 장비는 딱 손바닥만해요. 그리고 보시는 부분들이 100메가, 1기가, 10기가, 20기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IPsec 인크립션 하고 나서의 성능이에요. 일반적으로 라우터 보시면 1기가짜리 장비다라고 하면 IPv4 기반의 1기가 나오잖아요. 그 인크립션 딱 하면 30% 떨어져가지고 700메가 나오잖아요. 이건 안 그래요. 인크립션 하고 나서 1기가예요. 그렇게 성능이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하드웨어 기반이라 성능이 굉장히 좋은 장비들이고요. 이 부분은 ISR 1100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비텔라를 인수한 다음에 새로 나온 프로덕트이거든요. 이건 지점용 장비예요. 아까 여기서 보여드린 요 100 장비와 1기가 사이에 있는 성능을 내는 장비고요. 이건 새로 추가적으로 나온 장비예요. 그 외에 NFV 기반의 ENCS 5000 장비들도 제공하고 있고요. 기존 ISR 장비들도 다 저희가 수용할 수 있게 돼 있죠. 이거는 시큐리티 기능인데 기존의 비텔라 장비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 시스코의 시큐리티 피처들은 현재는 지원하지 않고 그 기능까지 사용하시려면 대부분 다 기존 시스코 장비 기반으로 해서 SD-WAN 환경을 구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쉐어를 해드릴 테니까 디테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쟁사는 뭐 V사라고 하는데 요거는 저희가 좀 고객사에 와서 이렇게 다른 벤더를 안티하는 건 좋지 않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아까 제로터치 프로비전을 할 때 저희는 다 인증서 기반으로 인티그레이션하고 인증을 받아야지만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독보적인 거죠. 그 외에 시큐리티 피처들 들어간 것들, 기존의 레퍼런스가 이미 구축이 돼서 검증되어 있다라는 것들, 그게 저희가 갖고 가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하면 어찌 보면 저희가 바라보는 지향성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뭐 웬을 SD-WAN을 통해 가지고 중앙에서 다 모든 장비를 프로비저닝하고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고 실제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부분 저희가 다 지금 현재 개선하고 있고요. 저희가 바라보는 목표는 이 부분이거든요. 인터넷 베이스드 WAN을 갖자라는 것.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파인 솔루션은 저희 크게 세 가지로 봐요. SD-WAN, 그리고 SDA가 캠퍼스 환경에서의 SDN 솔루션,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ACI. 지금 이거에 대해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인티그레이션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뭐 사담이지만 저희 엔지니어들이 1년에 2번씩 본사 가서 업데이트를 받거든요. 그래서 올해 보통 4월, 10월 가는데 4월 업데이트를 제가 한 달 전에 갔다 왔어요. 거기서 일주일을 SE들을 전 세계 SE들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인티그레이션이었어요. 지금 올해 말이 되면 ACI와 SD-WAN과 SDA 이 세 개가 대부분 다 인티그레이션 돼서 제공이 가능해요. 이미 아키텍처 다 나와 있고 기술적인 것도 완성이 다 돼 있는 상황이죠. 이 인텐드 베이스 네트워크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네트워크 장비만을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 쪽에서도 사용자 쪽에 있는 디바이스들도 관리하면서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이제는 네트워크에 보고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만약에 서비스 퀄리티를 보장을 못했을 때 네트워크 디바이스나 아니면 네트워크 NMS가 자동으로 뭔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관리자한테 제공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최종적인 거는 이것을 뭐 봇을 사용해 가지고 자동으로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SD-WAN도 이제 인텐드 베이스 WAN까지로 가자라는 게 저희가 갖고 가는 목표죠. 보시면 저희로 갔을 때 장점은 뭐 지금까지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저희 시스코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에 대한 검증된 안정성들, 그리고 저희가 말 그대로 업계에서는 저희가 좀 선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솔루션이나 아키텍처를 개발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구현하는 것도 SDN 기반의 테크놀로지는 저희가 선두에 서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슬라이드가 좀 길었지만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세요? 클라우드 올렸을 때 네. 그 엣지, 브릿지, VH 같은 솔루션을 네. 구매해서 사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뭐 클라우드 프로바이드 상에서 제품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VH 장비가 하드웨어 박스도 방금 보시는 것처럼 있지만 소프트웨어 베이스도 있어요. OVA 파일로 해가지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자나 아니면 AWS 가시면 VHS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 그쪽을 통해 가지고 프로비저닝을 해요. 그러면 아까 지금 보니까 그 SDWAN을 구성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매니지먼트, 그 네. 컨트롤 영역, 네. 데이터 플레인 영역까지는 기본적으로 가고 네. 하니까 있는데. 오케스트레이터. 예. 필요하겠지. 그게 지금 되게 컴포넌트가 많잖아요. 말 그대로 지점에 들어가는 그 디바이스 구매를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관련된 라이센스 구매하셔야 되잖아요. 그 외에 매니지먼트, 오케스트레이터, 컨트롤러 이거 세 개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라이센스만 구매하시면 돼요. 소프트웨어 가격은 없습니다. 예. 이거는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장비 타입은 VH 말고는 저희가 서버 단계 올려서 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VH 아니면 CH를 선택을 하셔고, 그러니까 지점과 센터에 실제로 들어가는 장비만 구매를 하시고, 그 외 컨트롤 영역은 다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는 거예요. 시스코 장비 스위치 중에서 VH 바로 쓸 수 있는 스위치가 있어요? 화이트 박스로요? 예. 저희는 그러니까 화이트 박스는 보통 서버를 사용하시고요. 요 앞에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 EACS가 NFV 형태로 생긴 거는 스위치나 라우터처럼 생겼는데 이게 서버예요. 예, 요걸 쓰셔도 되고, 저희 시스코의 UCS 서버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하이퍼바이저 올리셔가지고 KVM이나 아니면 VM웨어 있잖아요. 그거 올리셔가지고 그 위에다 VH 클라우드 올리시면 쓰실 수 있어요. 트래픽이 데이터 프레임 받아줘요. 일반 스위치 포트에서 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예. SRIOV 다 지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서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저희가 전용선을 쓰고 있거든요. 네. 여기가 이쪽에 쓰고 있는데,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키텍처를 구성하려면 네, ADSL로 해서 두 개 끌어가지고 연결하고 전용선 없애버리고 아까 VH 넣어서 구성하면 되는 건가요? 원하시는 대로 가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리미테이션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대역배라든지 성능 보장이 아까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거는 이제 고객사 환경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롯데 LDCC 같은 경우는 이제 MPLS 회선을 걷어내는 게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걷어는 내야 되지만 지금은 쓰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회선을 끌어가지고 하이브리드 형태로 썼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기본적으로 ERP에 관련된 트래픽들은 전용선을 태워라라는 그런 레귤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살린 거예요. 근데 원래는 바라보는 목표는 결국에는 인터넷 회선의 안정화가 어느 정도 개런티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개런티가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인터넷으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ADSL 회선 같은 경우는 고정 IP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고정 IP 있어도 되고 없으셔도 됩니다. 예. 근데 고정 IP를 쓰시게 되면 제로 서치가 안 되죠. 기본적으로 거기가 DHCP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 네. 인증서를 이제 시험에 인증서가 네. 만료되면 네.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넣으셔야죠. 아 그러면 이게 막 인증서 만료되는데 네. 관리자 몰랐어요. 뭐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아직 그런 케이스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인증서는 처음에 인증할 때만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인증은 안 되겠지만 기존에 인증된 것을 사용하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인증서를 사용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요. 장비가 내 네트워크에 들어올 때예요. 그때만 인증서를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IPsek에 관련돼서 자기 장비에서 직접 제너레이션 하는 거고, 장비에서 제너레이션 하는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말단에 있는 인증서 업데이트는 필요 없다고 말씀해 주시죠. 네, 그거는 필요 없어요. 인증서는 그냥 한 번만 원사이클 한 번만 하고 원사이클로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제품에 여러 가지 그 프로덕트가 올라가 있잖아요. 뭐 방화벽, QS 기타 등이 올라가 있는데 이거의 퀄리티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 비교 설명하신다면? 이거는 보실 때 거기에 대한 성능은 가장 디펜던시한 부분이 CPU 코어수예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리퀘어하는 그 코어수만 맞추면 성능 자체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성능이고 퓨어 쪽에는 어떤가요? 뭐 시스코는 아사가 있을 거고 네. QS는 시스코 쪽 QS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QS는 자체적으로 V 라우터가 제공하는 QS. 그냥 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QS 제공하고, 그러니까 QS에서 보여지는 뭐 분석 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네. 뭐 상용 툴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죠. 상용 툴 어떤 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테크놀이라든지 PT라든지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에 다른 데 있을 때 패키노직과 패키티어나 이런 걸 썼는데 실제로 QS 용도라기보다 그냥 리스트릭션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시죠. 뭔가 QS로 해가지고 그거를 퀄리티 말 그대로 잘 분배해서 쓴다기보다 뭔가 얘는 요거밖에 못 쓰게 해라는 제약이잖아요. 예, 그런 용도로 쓰죠.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서 QS는 실제로 라우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팅하는 QS를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인 시스코 라우터에서 쓰는 네. QS. 네, 그러니까 뭐 2P에 뭐 8Q 정도 되는 그런 QS 있잖아요. Q 8개, 파레트 큐잉 2개 지원하는 것들. 그런 일반적인 Q는 다 제공돼요. 라우터 QS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방화벽도 아사 기준으로 예. 네. 아사 기준으로 보신다라는 게 아니라 아사가 올라가요. 아사가 올라간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방화벽은 라우터에서 있는 방화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제 NFV 형태로 해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런 예를 들어 서버 위에다가 이제 VH 클라우드나 ISRV로 올리시고 그다음에 방화벽을 따로 놓으시면 그건 하이퍼바이저를 통해 가지고 제공이 되는 거고 그거는 순수하게 아사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파이어월을 이제 VH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자체적인 파이어월을 사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ISR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존 베이스 파이어월 있잖아요. 그 정도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L4 레벨의 파이어월이죠. 그럼 저거 하나 프로토콜 사면 네. 어디까지 탑재가 되면 무사고 기본으로 딱 사면 네. 아니면 이거 하나가 다 하나가 다 옵션 베이스인지. 그거는 요거 보시면 돼요. 잠시만 미팅이 있어서 우선은 제가 요 앞에서 얘기했던 요 시큐리티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큐리티에서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 이거는 비텔라도 제공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추가적인 탈로스나 앰프나 이런 기능들 시스코에 있다가 제공 이제 인티그레이션 한 기능들 있잖아요. 그거는 시스코 프로덕트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CH 즉 ISR 4K나 ASR 1K 그리고 ENCS 장비들 그런 프로덕트 장비인데 슬라이드가 지금 여기 보시면 요 ISR 4K, 1K, ENCS 요 장비들 있잖아요. 요런 것만 시큐리티 피처들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이 표인데 여기서 파이어월 어웨어네스나 IPS나 URL 필터링 요거는 좀 바뀌어야 돼요. URL 필터링 VH에서 지원이 돼요. 그리고 DNS 이런 것도 지원이 되고 요런 시스코 오리지널 기능들은 VH에서 안 되고요. 요 기능까지 같이 탑재를 하시려면 시스코 오리지널 프로덕트를 기준으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SD-WAN OS가 다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거는 추가적으로 뭐 라이센스를 사시거나 그런 거는 뭐 저 라이센스까지는 사셔야죠. 저희 프리미어 라이센스까지는 있는데 저희 라이센스 체계가 3개거든요. 이센셜, 어드밴티지, 프리미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근데 보통 어드밴티지까지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 기능은 대부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어드밴티지까지 하면 말씀하신 DNS까지 다 된다고. 네, 네, 그쪽까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기능은 다 어드밴티지까지 구매를 하시면 되고 프리미어 라이센스는 또 추가적인 기능이 또 탑재가 되죠. 차이점이 뭐가? 피처의 차이인데 그 피처는 제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다 어드밴티지까지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일부 기능은 지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본은 어디까지 지원? 네? 어드밴티지 전에 베이직 베이직 같은 경우는 우선은 스케어빌리티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스케어빌리티는 50대 이상 익스펜션 할 수가 없고요. 50대가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어드밴티지로 가셔야 되는데 어드밴티지는 웬만한 기능은 다 지원을 하세요. 근데 좀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건 뭐 탈로스나 앰프 기능들 있잖아요. 그 앰프라고 그러면 앰프 내에서도 기능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 일부는 어드밴티지에서 지원하고 일부 기능은 프리미어에서 지원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검토를 하실 때 라이센스는 그때 피처 리스트를 좀 놓고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SD-WAN 라이센스 체계가 좀 복잡해요. 이 라이센스 체계는 보통 보면 2개가 조합이거든요. 밴드윅스 라이센스와 그리고 피처의 라이센스 2개가 조합돼서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해서 이 3개가 같이 조합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밴드윅스 라이센스는 어떤 거 기준이냐면 WAN에서 사용되는 밴드윅스의 예를 들어서 2회선을 쓰면 이 2개 업다운 밴드윅스가 다르잖아요. 거기서 높은 밴드윅스의 합을 기준으로 해서 밴드윅스 라이센스 구매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피처 기반으로 뭐 이제 이센셜, 어드밴티지, 프리미어 요 3개를 고민하셔야 되고 그거를 몇 년 동안 서브스크립션 할 거냐. 그래서 357 그렇게 요 3개를 조합해서 라이센스 구매하셔야죠. 회선의 속도의 기준은 뭔가요? 계약 기준인가요? 실시간 트래픽 기준인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또 궁금하신 부분 없으신가요? 그럼 저희가 아까도 네. 말씀드렸듯이 네. 그래서 통상 2개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적용하려면 하나는 ADS를 바꾸고 하나는 저도 그대로 쓰면서 그렇게 구성하는 게 비용을 절감하는 그게 가장 베스트한 방법일까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어디 중국이요? 아, 네. 전체 네. 그 지점들이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전체 지점들이요? 네. 지금은 HDSL이나 그런 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럼 전용선과 그럼 저는 2개 쓰는 거죠. 전용선 2개 쓰시는 거예요? 네. 통신사가 다르신 거죠? 네, 그렇죠. LG 파 쓰면 하나 SK 쓰고 이렇게 전용선. 그거는 디자인을 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전용선에서 그러면 IP는 어떻게 받았어요? 저는 IP요. 네. IP 사설로 해가지고 그거 있죠. 저희는 내부는. 그러니까 전용선 구간에 사설 IP를 따로 두신 거예요? 그럼 회선만 빌리신 거예요? 그렇죠. 회선만. 그럼 거기에 대한 IP 설계는 직접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사설로 구현하시면 그렇게 하면 전용선 비용이 좀 많이 들지 않을까요? 구현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전용선 비용이 싸게 쓰세요? 지금 저희 현재 전원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네. 저희가 기존에 그 회선회가 품질하고 안전성하고 보안 때문에 전원에서 깔았어요. 네. 동의사업자한테 저희가 회선을 설치하고요. 네. 엔드도 다이렉트 연결해서 지금 쓰고 네. 있어요. 그래서 다이렉트 그러다 보니까 F9 하니까 저희가 IP 세팅해놓고 쓰고 있는데 네. 현재 이러한 추세가 이제 예전에는 전용회선에서 비용 때문에 VPN을 갔었고 네. VPN에서 이제 SD 웨드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전용 회선을 네. 나중에 SD-WAN이 대중화되고 활성화되면 네. 기존 전용 회선을 다 없애버리고 네. 신규 ADS 아까 말한 기업용 VDSL로 네. 한 회선이 아니라 여러 개 회선을 두고 네. 서비스하고 싶다는 그 개념이거든요. 네, 예, 그렇게 가시는 게 방향성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전용 그 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현재 당장 테스트 해보고 싶은데 네. 아니 테스트 아니고 근데 안전성 때문에 네. 한쪽은 우리 기존 전용선 쓰고 네. 한쪽은 ADS를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같이 시어앱 쓰면 어떻겠냐라는 질문이신 거거든요. 예, 전혀 문제가 없고요. 지금 다른 데도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구성을 하시면 네, 전혀 문제 없어요. 모든 레퍼런스가 국내 레퍼런스는 다 그렇게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VDSL 쪽 비즈니스 인터넷에 대한 회선에 대해서 이제는 개런티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다 인터넷으로 가죠. 예. 전용선 두 개에 대해서 두 개를 사용하시면서 SD-WAN 구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전용선은 공식적으로 보장이 되는데 그 위에다 IPsec 인크립션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따로 별도로 이제 회선 분리 아까 말씀하신 거 회선 로드 발렌스 되니까 네, 딜레이까지 검증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전용에서 두 개밖에 없는데 한 개에서 대역을 넓히자니 전용에서 대역을 높이면 비용이 비싼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기본에 ADSL 그 회선에서 회선을 세 개 중 이제 분산되니까 네.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삼성 구주 쪽이 어떻게 돼 있냐면 MPLS 회선이랑 전용 인터넷을 써요. 그래서 일반적인 인터넷 데이터는 그쪽에서는 그냥 DIA로 지정해서 빼고요. ERP는 MPLS를 태웠어요. 그리고 이제 오피스 데이터를 특히 메일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이메일 데이터는 그냥 인터넷 회선으로 인크립션 해가지고 받는 형태로 태워졌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처음에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그렇게 분리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트래픽 엔지니어링 분리를 한 케이스였죠. 네, 말씀하십시오. 예. 아까 지금 들어보니까 그 개념이 아까 트래픽을 분리한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그게 도메인 베이스로도 가능해요? 트래픽을 분리, 아까 아까 세그멘테이션이? 예. 예. 분리를 도메인 베이스로도 가능해요? 아까 어플리케이션 분석하면서 네. 그 목적지의 도메인 베이스로도 필터링 안 했어요. 그거는 URL 필터링이 아니고 URL 베이스 라우팅 말씀하시는 이제 거죠? 샵.com 치게 되면 네. 전용하고 나가고 요즘 요구사항 그거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피처 리퀘스트 해가지고 곧 지원이 돼요. 네, 지금 현재는 안 돼요. 근데 그건 이미 로드맵 다 돼 있고 커밋 떨어져서 이제 곧 나올 예정입니다. 예. 요즘 그거 리퀘스트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크라우드 많이 쓰시니까. 알면서 분리합시다. 그 아까 그 URL 필터랑 그 어플리케이션 비저빌리티가 네, 그것도 외산이다 보니까 네.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 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외산 형태, 외산 쪽에 좀 강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외산 쪽에는 좀 약한 부분. 네. CH를 쓰시면 모디파이 다 가능하십니다. 모디파이가 저희가 합니다. 네, 예, 저희가 엠바라는 게 오래전부터 시스코에서 지원이 됐어요. 그 기술을 같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엠바를 구현을 하셔도 되고 그냥 VH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L4 레벨로 해서 모디파이를 쓰셔도 돼요. 커스터마이징 다 가능합니다. 여기 자체적으로 쓰시는 어플리케이션 또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비지빌리티를 볼 때 여기서만 쓰시는 직접 개발을 해서 쓰시는 어플리케이션 비지빌리티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그거보다는 하여튼 URL 필터가 네. 저희 다른 보안 솔루션에서 외산이다 보니까 네네. 카테고리가 제대로 분류가 안 돼요. 그래서 음, 대부분 다 이상한 쪽으로 다 언카테고리즈 쪽으로 많이 빠져서 네. 저희가 컨트롤하는 부분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얘도 그 저희는 모디파이 다 되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데 그 어플리케이션 패키지로 대부분 다 쓰세요. 대부분 다 쓰시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쓰시는 부분들은 그냥 보통 프로토콜 베이스로 또
커스터마이징해서 쓰시고. URL은 계속 새로 만들어지잖아요. 예, UR은 그거는 클라우드 베이스가 보통 그렇게 되죠. 그게 출시되는 게 그게 계속 되실 텐데 네. 그 부분이 이제 못 알아가는 국산의 어떤 URL 이런 것들을 아, 예, 그 부분은 좀 아무래도 예, 문화적 차이가 있다라고 보셔야죠. 또 뭐 궁금하신 부분 있나요? 우선은 자료는 제가 쉐어를 해드리고 이제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메일로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시간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